밤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드는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정호는 내일 있을 해외 출장을 앞두고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서류와 노트북, 출장 일정표를 꼼꼼히 챙기며 평소보다 한층 신중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그렇듯 출장 전날이면 지민은 간단한 도시락과 여벌의 옷을 준비하고 정호는 출발 전까지 도윤을 꼭 안아주는 것이 두 사람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세사내의 중요 프로젝트로 3개월 정도의 장기 출장이었기에 정호의 손길은 더 꼼꼼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줄의 문자가 정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 옆 탁자에 무심히 올려져 있던 지민의 휴대폰이 알림음과 함께 화면을 밝혔습니다. 정호는 아무 생각 없이 뒤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다음 순간 눈앞에 문장을 읽고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나 보네.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걸 보니 정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문장은 너무도 명확하고 너무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라니 무슨 짓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민이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하얘진 정호는 한동안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이내 폰을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셔츠를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을 떠도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지민아, 너 뭘 한 거야? 그때 방에서 지민이가 나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일 비행기 몇 시였지요? 내가 아침에 김밥이라도 싸줄까요? 정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이미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비행기야. 그럼 6시에 일어나야겠네요. 출장 며칠이라고 했죠? 3개월쯤. 이번 출장은 너무 기네? 더 일찍 올 수도 있는 거죠? 지민이는 다정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을 바라보는 정호의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쓰라렸습니다. 저 미소 뒤에 내가 모르는 얼굴이 있는 건 아닐까. 혼란이 가득한 정호를 뒤로하고 또다시 울리는 지민의 휴대폰 문자음. 정호는 지민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문자가 계속 오네? 나 좀 전에 당신한테 온 문자 봤어. 도대체 그 내용이 뭐야? 당신 외도해? 정호 씨 아니야. 며칠 전부터 이런 문자가 계속 와. 전화래도 안 받아. 잘못 보낸 거야. 못 믿겠으면 자기가 확인해봐. 둘은 큰 소리치며 싸웠고 다음 날 정호는 그런 지민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7년 차였습니다. 아들 도윤은 5살, 지민이는 워킹맘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했고 시댁과 남편, 아이 모두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시댁으로 달려가 제사상을 차렸고 시아버지의 건강검진 일정까지 챙겼습니다. 남편 정호 역시 늘 아내를 사랑했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민 씨 같은 여자는 세상에 없을 거야. 너는 정말 복받은 놈이야.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부럽다, 부러워. 친구들이 그에게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토록 평화롭고 단단했던 일상은 단 한 줄의 문자를 기점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정호는 지민이 잠든 뒤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 문장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불안을 아는 채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지민이 폰에서 이상한 문자를 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시부모의 표정은 굳었습니다.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를 단정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은 단 한 번의 불씨로도 충분히 타올랐습니다. 출장 첫날 아침, 정호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난 아니야. 나 믿지? 출장 잘 다녀와서 마저 얘기해요. 도윤이도 아빠 빨리 오라고 하네요. 그래, 도윤아. 아빠 빨리 다녀올게. 올 때 우리 도윤이 장난감이랑 맛있는 거 사올게. 지민은 언제나처럼 다정했습니다. 정호도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호가 마지막으로 남긴 통화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장 사흘째 되는 날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해외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설비 점검 중 예기치 못한 폭발. 정호는 그 자리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지민은 전화기를 쥔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까마득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정호 씨가, 우리 도윤 아빠가. 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이 덮쳐왔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호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장은 통곡으로 가득 찼고 회사 동료들과 친척들이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혼이 빠진 사람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당신이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그런데 그 순간 장례식장의 공기가 돌변했습니다. 인연이 감히 여길 왜 왔어.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시어머니가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가 지민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입 다물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때문에 정호가 죽은 거야. 정호가 다 알고 있었어. 출국 전에 나한테 다 말했어. 그래 놓고 이 자리에서 울어? 뻔뻔한 년. 시어머니의 눈은 분노와 증오로 타올랐습니다. 지민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무릎을 꿇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정호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 내 그 문자가 증거잖아. 널 믿었는데 너는 우리 아들을 배신했잖아. 지민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호가 출국 전 그 문자를 시부모님께 알렸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말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저 여자가 외도를 했다는 거야? 역시 이쁘장한 게 얼굴값 챘나 보네. 우리 정호만 불쌍하지. 아이고. 장례식장의 공기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말은 지민의 심장을 산산이 부쉈습니다. 우리 아들 잡아먹은 너 같은 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둘 수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 제발 믿어주세요. 저 아니에요. 꺼져.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지민은 결국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도윤을 품에 안은 채 비틀거리며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호 씨, 나 아닌 거 알죠? 나 아니야. 정말 아니야. 제발 믿어줘요.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7년의 시간, 함께 울고 웃던 기억,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문자 한 줄의 시작이 지민이가 아닌 시어머니의 오래된 죄와 얽혀 있다는 것을, 그것이 훗날 모든 진실을 뒤흔들 단서가 될 것임을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정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습니다. 출장지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길에 그는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지민의 무릎은 힘없이 꺾여 주저앉았고 공허한 울음만이 집안을 메웠습니다. 아직 38살. 그토록 함께 늙어가자 약속했던 남편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민은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기도 하고 정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이건 꿈이지 그렇지?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고 지민이 알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은 건 정호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도윤을 안고 불 꺼진 방 한 구석에선 장례식장의 일이 자꾸 떠올라 지민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년아, 감히 이 자리에서 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검은 상복 차림의 시어머니 윤 여사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지민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꺼져. 내 아들 옆에서 울 생각도 하지 마. 주변의 시선이 한대로 몰렸고 지민은 아무런 방어도 하지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그 문자 전 몰라요. 전 정말 한 적 없어요. 지민은 흐느끼며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울부짖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호의 영정 앞에 고개조차 숙이지 못한 채 눈물만 쏟으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끝까지 배웅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며칠 뒤 지민은 여전히 멍한 상태로 아들의 유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해맑게 달려오는 5살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민은 다시금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제게는 우리 아들 도윤이 있으니까요. 이 아이 하나만은 지켜야 하니까요. 정호가 떠난 지금 내게 남은 건 이 아이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지민의 삶을 또 한 번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치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바로 시어머니 윤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서류 한 장을 쥐고 있었고 그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거 좀 볼래? 어머니? 네가 낳은 그 애 우리 집 피가 아니더구나. 지민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검사 대상은 손자 김도윤과 조부 김영호, 그리고 그 아래에는 냉정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북의 유전자 일치하지 않음. 어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내 시아버지 칫솔을 가져다 검사했어. 그런데 결과가 이렇더라. 너 그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는 있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정호 아이 맞아요. 저희 아이예요. 입 닥쳐. 니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더러운 피를 이 집안으로 들여놓을 생각은 추호도 없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언론에 터뜨릴 거야. 순간 유치원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아이 친구들의 엄마들이 웅성거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친자 불일치래. 그럼 도윤 엄마가 바람 폈다는 거야? 어머, 세상에. 도윤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은큼하네. 잔인한 말들이 쏟아졌고 지민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눈이 커져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 왜 사람들이 우리를 봐? 아니야, 아니야. 도윤아, 우리 집에 가자. 지민은 아이를 안고 달아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력이었습니다. 며칠 뒤 윤 여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정호가 죽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을 배신하고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힌 죄 반드시 책임지게 할 거야. 그녀는 기자들에게 흘릴 듯한 말까지 흘렸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재력가, 집안 며느리, 불륜으로 아이, 출산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눈치를 주는 상사가 생겼고 유치원에서는 아들을 따돌리는 조짐마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민은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제 아들은 정우 씨의 아이예요. 정말 억울해요. 이대로 끝낼 수 없어요. 그녀는 유명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사건을 맡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다시 해야 해요. 그 결과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칫솔에서 얻은 DNA는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약합니다. 남편 DNA가 묻은 물건이 필요하니 찾아보세요. 하지만 시댁 쪽이 재력가라 쉽지 않겠네요. 상관없어요. 저는 끝까지 싸울 거예요. 제 아이를 지키려면 뭐든 할 거예요. 그리고 지민은 또 하나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남편이 본 그 문자, 그 진실을 밝혀야 해요. 누가 왜 그런 걸 보낸 건지 알아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민 씨와 정우 씨 주변 관계를 하나씩 파헤쳐 보죠. 그리고 혹시 시댁 과거에 뭔가 숨겨진 게 있는지 그것도 함께 조사해 보겠습니다. 지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어딘가에 진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녀는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남편을 잃고도 지켜야 할 것이 남았다면 그것은 아이였고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려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멈추지 않아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지민의 시어머니인 윤미정은 20대 후반의 야심 많은 여성이었습니다. 지방에서 상경의 작은 무역회사에서 비서로 일하던 그녀는 곧 회사의 대표이자 40대 중반의 재력가 장민규의 눈에 들어 승진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가까움이었지만 어느새 둘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연애로 번졌습니다. 문제는 장민규에게 이미 아내와 5살짜리 아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 씨, 이제 나는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 대표님 이러면 안 돼요.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과는 이미 끝났어. 우리 사이엔 애정도 없어. 당신만이 내 삶의 진짜 행복이야. 달콤한 말은 미정의 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결국 회사에서는 장 대표의 연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그런 말들을 무시했지만 장민호의 아내 최미란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 했던 아내도 어느 날 미정과 남편이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후 폭발했습니다. 당신,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 당신 돈에 눈이 멀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녀야. 닥쳐. 우리 이혼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나 미정 씨 사랑해. 뭐라고?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이혼하겠다고? 그럼 우리 애는? 사랑에 눈이 먼 장 대표는 마누라도 아들도 그때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됐고 장민규는 위자료를 지불하고 이혼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법원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장민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민규는 아들을 데려왔고 최미라는 빈손으로 내쳐졌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잃은 여자는 한순간에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고 세상은 그녀에게 냉정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허드렛 일과 청소 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민규는 윤미정을 공식적으로 아내로 맡기 위한 준비를 성대히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축복했지만 누군가는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얻은 자리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윤 여사는 처음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에게서 아들이 있다는 사실과 계모라는 타이틀이 그녀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장민규는 윤미정에게 거액의 돈만 빼앗긴 채 덩그러니 아들과 남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윤미정은 그때부터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봉인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영우조차도 윤미정이 자기 아내가 되기 전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현모양처를 꿈꾸는 신부 놀이를 하고 있었을 때니까요. 세월이 흘러 윤 여사는 재력가의 부인으로 그리고 며느리 지민의 시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에 모든 걸 잃었던 최미란 그녀가 우연히 윤미정을 보게 됩니다. 빌딩 지하주차장 청소 도구를 든 그녀는 우연히 한 고급 세단 앞을 지나치던 순간 문이 열리며 윤 여사가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자는 분명 윤미정이야. 세월이 흘렀어도 최미라는 그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저 여자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차 유리에 붙은 휴대폰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최밀한 그녀의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부끄럽지도 않니? 내 아이까지 빼앗고 아직 잘 살고 있나 보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신기하네. 그녀는 그 번호의 주인이
윤 여사라고 굳게 믿었고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그때 빼앗긴 자식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차의 주인이 윤 여사가 아닌 며느리 지민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지민에게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그녀는 불륜녀로 몰렸고 아이의 존재마저 부정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고 회사에서는 조용히 사표 쓰라는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이마저 고개를 숙이고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면 지민의 가슴은 매일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엄마, 왜 애들이 나랑 안 놀아줘? 그렇구나, 우리 아들. 마음이 많이 상했겠네. 친구들이 다들 바쁜가 봐.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같이 놀아줄 거야. 정말? 그럼 우리 도윤이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이잖아. 지민은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미소는 금방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려는 걸 참아내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누가 왜 그런 문자를 보냈고 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파괴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사무실. 지민은 사설 탐정 박도훈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는 낡은 수첩을 뒤적이며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문자는 총 5번이었어요. 모두 같은 번호였고 마지막에는 제 아들까지 언급했어요. 번호가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대포폰이거나 일회용 유심카드겠죠. 하지만 문자에는 항상 흔적이 남습니다. 흔적이요? 글의 패턴, 발신 위치, 그리고 발신 시간. 하나씩 보면 생각보다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며칠 뒤 박 탐정은 다시 그녀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찾았습니다. 정말요? 누군지 알았어요? 아직 이름은 모르지만 문자들이 모두 같은 반경에서 발신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빌딩 지하주차장 인근이에요. 지하주차장요? 지민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곳은 바로 시어머니가 자주 다니는 쇼핑센터의 지하주차장이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지하엔 주차장과 청소용역업체 사무실만 있으니 일단 거기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청소용역업체요? 왜 거기서 저에게 문자를 보낸 걸까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감정적인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그 말이 지민의 마음에 박혔습니다. 감정적인 원한. 며칠 후 박 탐정은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보세요. 이 사람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사진 속 여자는 초라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리춤에 청소 도구를 매단 채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지민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누군가요? 청담동 빌딩 지하에서 청소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름은 최미란, 나이는 66. 혼자 살고 있고 가족도 없습니다. 지민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민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을 만나면 다 드러나는 걸까요?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 탐정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지만 그녀의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 여자가 왜 나에게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 난 그녀를 모르는데 몸이 떨렸습니다. 그 모든 모욕, 시선, 고통이 엉뚱한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라면 그 오해를 만든 씨앗이 바로 시어머니였다는 게 그녀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며칠 뒤 지민은 박탐정과 함께 직접 최미란을 찾아갔습니다. 밤늦은 시간 청담동 빌딩 지하에서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미란 씨 맞으세요? 누구신데요? 그동안 문자를 보내셨죠? 저한테요. 최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문자를 보내요? 이 번호 아시죠? 5번 이 번호로 저녁 시간마다 보냈잖아요. 보세요. 이 번호는 윤미정의 전화번호 아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저는 윤미정 씨의 며느리예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아셨어요? 윤미정, 그 여자가 차에서 내렸을 때 그 차에 적힌 번호를 메모해뒀어요. 그 차, 제 차예요.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내린 건 제 시어머니였어요. 그날 시어머니 차가 고장나서 제 차를 몰고 간 것뿐이에요. 순간 최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아, 이제 알겠어요. 저희 시어머니에게 보낸 문자군요. 당신이 누구신지, 왜 그런 문자를 보냈는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난 모든 걸 잃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무너진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도 집도 다 빼앗겼어요. 재판에서조차 이길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내 남편과 결혼해서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내가 청소를 하며 살아온 동안 그 여자는 명품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최미라는 피눈물을 삼키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여자가 타고 있던 차를 보고 그 번호를 발견했을 때 하늘이 기회를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나는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다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지민은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의 아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로 저는 남편을 잃고 이혼까지 당하게 생겼어요. 내 아들조차 도정당하고 있어요. 불륜녀로 낙인까지 찍히게 되었고요. 최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지민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고 아이의 명예를 지키며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만들어 온 거짓된 세계를 무너뜨릴 증거를 손에 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끝까지 가볼 거예요. 밤하늘을
올려다본 지민의 눈빛은 결의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벌어질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지민은 법정을 향해 걸어가며 온몸이 손끝까지 차갑게 얼어붙은 것은 단지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사람들에게 남편을 배신한 여자, 불륜녀라는 모욕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 굴욕과 고통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봐야 해. 지민은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법정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안쪽에는 시아버지 김영호와 시어머니 윤미정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정은 변함없는 냉소를 띤 얼굴로 지민을 노려봤고 김영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시댁 측 친척들과 일부 언론인까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며느리로서 당당히 앉았던 자리가 이제는 피고석으로 바뀐 현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건 번호 2025가단.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혼 소송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민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 윤미정 측이 주장하는 친자 불일치 주장이 근거 없는 날조임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윤미정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지민은 숨을 죽이고 변호사의 손에 들린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이 자료는 피고 정호 씨가 생전에 사용하던 개인 면도기와 빗에서 채취한 DNA 샘플입니다. 해당 샘플과 도윤군의 DNA를 비교한 결과를 법의학 감정서를 통해 제출합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받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법정 안에 울려 퍼진 판사의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감정 결과 고 김정호 씨와 피고 자녀 김도윤 군은 친자 일치율 99.9%로 확인됩니다.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는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지민은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정호 씨의 아들이에요. 그 어떤 의심도 필요 없는 정호 씨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아이예요. 윤미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곧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유전자 판독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네가 속일 수도 있는 거잖아. 네가 내 아들을 속였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아. 그 순간 지민 측 변호사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장님, 바로 그 부분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감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고 김정호 씨와 부친인 김영호 회장님의 DNA를 비교한 것입니다. 윤미정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무슨 결과를 직접 읽어보시죠. 재판장이 문서를 확인한 뒤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정 결과 고 김정호 씨와 김영호 씨는 친자 관계 불일치로 확인됩니다. 법정은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영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윤미정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그건 조작이야. 윤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담담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호 씨는 김 회장님의 생물학적 자식이 아닙니다. 이는
법의학 감정 결과 명백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즉, 원고 측이 주장한 도윤군이 김정호 씨의 친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윤군은 고 정호 씨의 친자이며 김 회장님의 손자가 맞습니다. 윤미정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중얼거림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김영호는 입술을 달달 떨며 아내를 바라보다 마치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을 처음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미정, 이게 무슨 소리야? 너 내가 날 속였다는 거냐? 윤미정은 그제야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증거가 명백한데 발뺌을 하려는 거요? 정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잖아. 김영호는 절규하듯 피를 토해내었습니다. 결혼 전 일이에요. 정말 그때는 몰랐어요. 여보, 믿어줘요. 제발. 김영호는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내 비명에 가까운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실수로 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게 되었고 내 손자를 부정하려 했단 말이냐? 윤미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위선과 권위가 단 몇 장의 서류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민을 향해 던졌던 모든 모욕, 모든 멸시가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결국 지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강지민은 남편 고 김정호의 아들과 함께 본 가문의 후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친자 불일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이혼 소송은 기각한다. 재판장의 말이 끝나는 순간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호 씨 봤지? 우리 도윤이는 당신 아들이야. 우리 둘의 소중한 아이야. 김영호는 방청석을 나가며 잠시 지민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민아, 미안하구나. 네, 아버님.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안해. 우리가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도윤이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지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흐르는 눈물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윤미정은 한참 동안 멍하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울렸습니다. 김영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아내를 향한 신뢰나 애정은 단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윤미정을 경멸하듯 쳐다보자 그녀의 가슴은 칼날처럼 베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지민은 도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 응, 이제 괜찮아. 아빠도, 할아버지도, 엄마도, 우리 도윤이도 모두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디선가 정호 씨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 봤지? 나 이제야 당신한테 떳떳해진 것 같아. 멀리서 나를, 우리 도윤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리고 지민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도윤과 함께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리라.
그 어떤 거짓도 위선도 다시는 그녀의 삶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초가을의 바람이 차가운 듯 부드럽게 지민의 뺨을 스쳐갔습니다. 길가의 은행잎은 벌써 누렇게 물들어 하나둘씩 떨어지고 하늘은 맑고 깊었습니다. 지민은 손에 꼭 쥔 안개꽃 다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옆에서 도윤이가 내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이 조금씩 커졌다는 사실이 새삼스레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남편 정호의 기일이에요. 지민은 한동안 마음속에서 이날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했고 미워했고 끝내 볼 수 없는 남자. 그러나 이제는 눈물보다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더 큰 이름이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하자 바람에 흩날리는 풀잎 사이로 정호의 이름이 새겨진 묘비가 보였습니다. 아빠, 도윤이 왔어. 도윤은 조심스레 납골당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지만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도 같이 왔어. 지민도 그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정호 씨 잘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빠서 자주 못 왔어. 미안해.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지. 지민은 안개꽃을 조용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흰 안개꽃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컸습니다. 영원한 기억, 변치 않는 사랑. 그 말처럼 지민의 마음 속에서 정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지민은 도윤의 손을 잡고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가볍지 않은 발걸음이었지만 오래 품어왔던 무게를 내려놓은 듯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입구를 나서려는 순간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검정색 양복을 입고 손에는 오래된 모자를 든 채 시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윤이 내 손을 놓고 시아버지께 달려갔습니다. 아, 아버님. 지민이 멈춰 서며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지민을 바라봤고 귀여운 손자 도윤을 번쩍 안아올리며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오랜 시간 흘러내린 듯한 주름이 더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올 것 같더라. 올 줄 알았다. 지민아.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많이 컸네. 이 할애비가 너무 늦게 왔지. 도윤이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얼굴에 제 얼굴을 비비며 울먹였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도윤아 많이 컸구나. 시아버지는 아이를 품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자신의 품에 안긴 건 몇 년 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그들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민과 김영우는 납골당 앞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바람 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네 시어미를 미워했어. 배신이란 게 뭔지 그 여자를 통해 처음 알았지. 평생을 속아 살았다는 생각이 나를 미치게 만들더군. 지민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정호를 내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내 손으로 안고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 녀석이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의 울림은 아직도 잊히질 않는구나. 시아버지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정호가 떠나고 나서 나는 모든 걸 내려놨다. 분노도, 증오도,
그리고 나를 피폐하게 했던 자존심도. 이제 남은 건 너와 도윤이 뿐이구나. 그는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 전 재산, 정우 몫으로 남겨둔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줄 거다. 내 손자니까. 내 피는 아니지만 내 아들의 피가 흐르는 아이니까. 지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입술을 떨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도윤이에게 아버지를 찾아주고 싶었어요. 아빠를 지켜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게 하고 싶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듣고 너도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야지 아빠처럼. 그래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편히 눈을 감을 테니까. 그날 이후 지민과 도윤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자주 도윤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손자의 성장을 기쁘게 지켜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진심이 그 자리를 조금씩 메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김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호야, 내가 떠나고 모든 게 무너진 줄 알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더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고 내 아내가 꿋꿋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도 아직 할 일이 남았거든. 창밖엔 가을, 하늘 아래 흰 안개꽃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잊힌 사랑을 다시 피워 올리는 듯 작고 연약하지만 단단하게 피어난 꽃, 안개꽃. 그 꽃처럼 지민과 도윤, 그리고 김영호는 서로의 삶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을, 울림이 있는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